마지막 수업. 그날 아침 나는 학교에 지각이어서 꾸중을 들을까봐 몹시 두려웠다. 더군다나 아멜 선생님께서 프랑스어 분서법에 대해 질문하겠다고 하셨는데 나는 그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었다. 그래서 차라리 학교에 가지 않고 들에 나가 뛰어놀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날씨는 얼마나 맑고 화창했던가. 숲속에서는 티티새 우는 소리가 들려왔고 목재소 뒤에 있는 라페르 숲속에서는 프러시아 병사들이 훈련받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 모든 것이 분사법에 겁을 먹은 내 마음을 유혹했지만 나는 꾹 참고 학교로 달려갔다. 면사무소 앞을 지날 때였다. 작은 철책으로 된 게시판 앞에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다. 2년 전부터 패전이나 징발에 대한 공고 혹은 프러시아 군사령부의 포고령 등이 이 게시판을 통해 게재되곤 하였다. 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하고 생각했지만 나는 학교에 늦었기 때문에 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렸다. 그런데 내가 광장을 가로질러 뛰어갔을 때였다. 견습군과 함께 게시판을 보던 대장장이 와시테르 영감님이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다. 얘야,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학교에 지각하는 일은 없을 것 같구나. 나는 영감님이 나를 놀리는 줄만 알았고 숨을 헐떡이며 아멜 선생님의 작은 마당인 운동장으로 뛰어들어갔다. 여느 때는 수업이 시작될 때쯤이면 아이들의 책상 뚜껑 여닫는 소리와 더 잘 외우려고 두 귀를 틀어막고 다 함께 큰 소리로 책을 읽어대는 소리가 늘 큰 길까지 들려왔고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조용히 해 라고 하시며 철제로 된 큰 자로 교탁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었다. 나는 그 소란한 틈을 타서 살그머니 내 자리로 갈 작정을 하였다. 그런데 그날은 여느 때와는 다르게 일요일 아침처럼 조용했다. 열려진 창 너머로 보니 친구들은 이미 자리를 잡은 후였고 아멜 선생님은 그 두려운 철제자를 팔밑에 끼고 왔다 갔다 하셨다. 나는 하는 수 없이 문을 열고 그 조용한 교실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내 얼굴이 얼마나 화끈 달아올랐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는지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아멜 선생님은 조용히 나를 바라보실 뿐 여느 때와 달리 화내지 않으셨고 오히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프란츠, 어서 내 자리로 가서 앉으렴. 하마터면 너를 빼놓고 수업을 시작할 뻔했구나. 나는 걸상을 넘어 내 자리로 가서 앉았다. 그제서야 비로소 두려움이 가시기 시작했다. 다소 마음이 진정된 후 나는 선생님이 장학관이 오시는 날이나 시상식 때만 입으시는 초록색 프로코트를 입으셨다는 것을 알았다. 선생님은 가는 주름이 잡힌 장식을 가슴에 달고 검정 비단에 수가 놓여진 둥근 모자를 쓰셨다. 게다가 교실은 어딘가 모르게 평소와 다른 엄숙한 분위기였다. 더욱이 내가 놀란 것은 평상시에는 비어있던 교실 뒤쪽 걸상에 마을 사람들도 우리처럼 조용히 앉아있다는 것이었다. 그곳에는 삼각 모자를 쓴 오제 영감님과 옛날에 면장을 지내셨던 분, 그리고 우체부 아저씨와 또 다른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 모두는 한결같이 슬픈 표정이었다. 오제 영감님은 이제는 가장자리가 달아빠진
프랑스어 초급 교재를 무릎 위에 펼쳐놓은 채 그 위에 커다란 안경을 올려놓으셨다. 내가 이러한 상황에 어리빠져 있을 때 아멜 선생님께서 교단으로 올라가셨다. 그리고는 조금 전에 내게 말했던 것처럼 부드럽고 엄숙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제 이것이 나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베를린에서 앞으로 알자스와 로렌 지방의 학교에서는 독일어만을 가르치라는 명령을 보내왔습니다. 새 선생님이 내일 오실 것입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마지막 프랑스어 수업입니다. 그러니 부디 열심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의 이 몇 마디에 나는 당황했다. 아, 나쁜 놈들. 면사무소 앞에 게시판의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나의 마지막 프랑스어 수업. 하지만 나는 이제 와서야 간신히 글을 쓸 수 있을 정도가 되었을 뿐인데, 그런데 이제 와서 배울 수조차 없다니. 이렇게 끝내야 한다니 될 말인가? 내가 지금까지 헛되게 보낸 시간들, 그러니까 새해 둥지나 찾아다니고 사르강으로 썰매나 타러 다니면서 땡땡이 쳤던 수업 시간들이 얼마나 후회스러웠던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지루하고 답답하게만 느껴졌던 책들이, 그러니까 프랑스어 문법책과 역사책이 이제는 헤어지기 섭섭한 친구처럼 느껴졌다. 아멜 선생님에 대해서도 역시 같은 생각이 들었다. 이제 선생님이 가시고 나면 다시는 뵐 수 없다고 생각하니 그동안 선생님한테서 벌을 받고 그 무서운 철제자로 났던 생각도 일순간에 사라져 버렸다. 불쌍하신 선생님. 선생님은 이 마지막 수업을 위하여 그의 멋진 예복을 차려입으신 것이었다. 나는 그제서야 노인들이 교실 뒤쪽에 오셔서 앉아 계시는 이유를 알아차렸다. 그것은 그분들이 학교에 좀 더 자주 오지 못했던 것들을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 같았다. 또 40년 동안이나 자신의 일에 그렇게도 성실했던 선생님께 감사를 표하고 이제는 사라져가는 조국에 대한 그분들의 의무를 다하려는 마음의 표시 같기도 했다. 내가 그러한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부르셨다. 내가 그렇게도 어려워했던 프랑스어 분사법을 외울 순서였던 것이다. 아, 그것을 크고 낭랑한 목소리로 하나도 틀림없이 또박또박 외울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나는 첫 마디부터 입이 굳어버리고 말았다. 어찌나 민망한지 나는 고개도 못 들고 슬픈 마음으로 자리에 선 채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그러자 아멜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괜찮아 프란츠. 내게 뭐라 하진 않겠다. 너는 지금 속으로 많이 후회할 테니까. 다 그런 거야 프란츠. 사람들은 매일같이 이렇게들 생각한단다. 서두를 필요 없어. 내일 공부하면 되지 뭐. 하지만 그 결과란 네가 보다시피 바로 이런 거야. 오늘 해야 할 공부를 내일로 미룬 것이 이 알자스의 큰 불행이라고 할 수 있지. 이제 저 프라시아인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구나. 뭐 당신네들은 프랑스인이면서 프랑스 말을 할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는군. 그렇지만 프란츠, 이것이 너의 잘못만은 아니란다. 잘못은 우리 모두에게 있고 우리 모두가 스스로 반성해야만 해.
너희들의 부모님들도 자식들의 교육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으셨어. 그저 돈 몇 푼 더 벌기 위해 자식들을 밭이나 공장으로 내보내셨지. 물론 나 자신도 저지른 잘못이 없겠는가. 종종 공부를 시키는 대신에 우리 집 정원에다가 물을 주라고 시키기도 했거든. 또 숭어낚시를 가기 위해 학생들을 놀게 한 적도 있었지. 아멜 선생님은 계속해서 프랑스어에 관한 말씀을 하셨다. 프랑스어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이며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말이라고.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그 언어를 잊지 말고 소중히 간직해야 한다는 말씀을 덧붙이셨다. 왜냐하면 한 민족이 남의 나라가 노예가 되었다 하더라도 자기 모국어만 잘 간직하면 그것은 감옥의 열쇠를 쥔 것과 마찬가지니까. 그리고 나서 선생님은 문법책을 들고 우리에게 읽어주셨다. 나는 그렇게도 어려워했던 프랑스어가 신기할 정도로 쉽게 이해되는 데에 대해 놀랐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하나가 아주 쉽게 느껴지는 것이었다. 나는 여태껏 이렇게 열심히 수업을 들은 적이 없었고 선생님 또한 그처럼 성의 있게 설명해 주신 적도 없었다. 불쌍하신 선생님은 교단을 떠나기 전에 마치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우리 머릿속에 단번에 다 쏟아 부으시려는 것 같았다. 문법 시간이 끝나자 이번에는 글쓰기 시간이 되었다. 아멜 선생님은 그 마지막 수업을 위해서 새로운 글씨본을 준비해 오셨는데 거기에는 예쁘고 둥그런 필체로 프랑스, 알자스, 프랑스, 알자스 라고 쓰여 있었다. 그것은 마치 우리 책상 위에 꽂혀서 교실을 둘러싸고 펄럭이던 작은 깃발들 같았다. 모두들 얼마나 열심히 또 조용히 쓰기에 열중했던가. 종이 위로 펜 스치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그때 갑자기 열려진 창문으로 풍뎅이 몇 마리가 들어왔다. 그런데 아무도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아주 어린 우리들도 어떤 용기와 신념을 가지고 글자 획을 긋는 데만 집중해 있었다. 마치 그것이 아직도 프랑스 말에 속하기라도 한 것처럼 학교 지붕 위에서는 비둘기들이 나지막이 구구하고 울어대고 있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문득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였다. 머지않아 저 비둘기들에게도 독일어로 울게 할지도 몰라. 이따금 나는 글쓰기를 하다가 곁눈으로 흘끔흘끔 아멜 선생님을 쳐다보곤 했다. 선생님은 교단 위에 꼼짝 않고 서서는 주변의 물건들을 뚫어지게 바라보셨다. 마치 그의 두 눈 속에 학교인 그의 집을 통째로 집어넣고 싶은 것처럼 말이다. 생각해보라. 지난 40년 동안 선생님은 늘 저 자리에서 교정을 바라보셨을 것이고 같은 교실을 지켜오셨을 것이다. 단지 책상과 의자만이 오랜 세월이 흘렀음을 보여주는 듯 너무 닳아 반들반들해졌고 교정에 호두나무들이 많이 자라 있었으며 선생님이 손수 심으신 호프나무가 지금은 창문을 뒤덮고도 무성하게 자라 지붕까지 뻗어 있었던 것이 다를 뿐이었다. 정들었던 모든 것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2층에서는 누이 동생이 짐을 꾸리느라고 왔다 갔다 하는 소리를 견뎌야 한다는 것은 이 불쌍하신 선생님에게는 얼마나 가슴 미어지는 일이었겠는가. 내일이면 선생님과 누이 동생은 이 고장을 영원히 떠나야 하니까.
그러나 선생님께서는 끝까지 우리 수업을 마치실 작정이었다. 글쓰기가 끝나고 역사 시간이 돌아왔다. 그리고 그 다음 우리는 다 함께 바브 비보비를 합창했다. 교실 뒤쪽에서는 오제 영감님이 안경을 걸친 채 교과서를 두 손에 들고 우리들과 함께 한자 한자 읽으셨다. 그분도 우리처럼 참으로 열심이었다. 오제 영감님의 목소리는 감동으로 인해 떨렸고 오제 영감님의 그러한 음성이 너무나 우스워 우리는 모두 웃고 싶기도 하고 울고 싶기도 한 심정이었다. 아, 나는 이 마지막 수업을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이다. 마침 성당의 괴종시계가 12시를 알렸고 이어서 삼중기도의 종소리가 울려왔다. 바로 그때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던 프러시아 군의 나팔 소리가 교실 창문 바로 아래서 들렸다. 아멜 선생님은 몹시 창백한 얼굴을 한 채 교단에 우뚝 서 계셨다. 선생님이 그때처럼 커 보인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여러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여러분, 나는. 선생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하시려다가 말문이 막히는 듯 미처 말끝을 맺지 못하셨다. 이윽고 선생님께서는 칠판 쪽으로 몸을 돌리시더니 손에 분필을 쥐고 있는 힘을 다해 그가 할 수 있는 한 큰 글씨로 쓰셨다. 프랑스 만세. 그리고는 이마를 벽에 대고 그렇게 하고 한참을 계셨다. 그러더니 말없이 우리를 향해 손짓하셨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보세요. 우리에게 프랑스어를 가르치셨던 아멜 선생님께서 학교를 떠나신 후부터는 모든 것이 많이 변했다. 아멜 선생님은 우리가 학교에 오면 약 3, 4분 동안은 좀 쉬게 해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난로가에 모여 차가운 손을 녹이기도 하고 옷에 묻은 눈을 털기도 했다. 그리고 각자의 도시락을 서로에게 보여주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었다. 그러고 있노라면 먼 곳에 사는 아이들이 기도 시간이나 출석 부르는 시간에 되어 올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제 시간에 꼭 와야만 했기 때문이다. 아멜 선생님 대신 새로 오신 선생님은 클로츠라는 독일인으로 도무지 농담이라고는 모르는 사람이었다. 클로츠 선생님은 8시가 되기 5분 전부터 그 굵은 막대기를 들고 교단에 서 계셨다. 늦게 온 학생은 그 막대기로 혼쭐이 나야만 했다. 그래서 학교 안의 조그만 마당에는 서둘러 들어서는 발소리가 언제나 들려왔고 출석 확인과 동시에 문이 열리면서 예 하고 대답하는 것이 예사였다. 그 무서운 독일인 선생님한테는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버지랑 같이 시장에 갔다 오느라고 좀 늦었는데요. 라고 핑계를 대봤자 입만 아프다. 클로츠 선생님은 어떠한 이유든 간에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 못된 외국인을 보고 있으면 우리들은 집도 없고 부모 형제도 없는 학생으로서 오로지 독일어를 배우기 위해 아니면 회초리로 얻어맞기 위해 교과서를 가슴에 안고 태어난 것처럼 느껴졌다. 처음에는 나도 얼마나 자주 매를 맞았는지 모른다. 목재소를 하는 우리 집은 학교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특히 겨울철만 되면 아침이 되어서도 날이 밝지 않았다.
내가 학교 수업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오면 손등에는 언제나 매맞은 자국이 나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마침내 나를 기숙사에 넣기로 하셨다. 하지만 나는 기숙사 생활에 좀처럼 적응하기가 힘들었다. 그곳에는 클로츠 선생이 계속해서 머무는 데다가 그 부인까지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선생의 부인이라는 사람은 심술맞은 마음보가 클로츠 선생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았다. 더구나 그들은 많은 자녀까지 두었다. 그 애들은 툭하면 우리들을 쫓아와서는 프랑스 것들은 바보니 어쩌니 하며 욕을 해대었다. 하지만 내게 위안이 되어준 건 어머니께서 일요일만 되면 면회를 오신다는 것이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항상 먹을 것을 가져다 주셨다. 그런데 그 애들은 내 음식을 탐냈기 때문에 나는 기숙사에서 그들에게 환대를 받는 존재가 되었다. 내가 정말로 불쌍하다고 느낀 아이는 가스파르 에냉이라는 아이였다. 그 애는 학교 지붕 밑에 있는 조그만 방에서 잠을 잤다. 2년 전에 부모님을 잃고 물방앗간을 경영하는 큰아버지라는 사람이 그 애를 맡게 되었는데 그는 조카를 귀찮게 여긴 나머지 학교에 맡겨버린 것이었다. 그는 처음 학교에 입학할 즈음에는 제법 살이 찌고 또래에 비해 성숙했었다. 하지만 그는 하루 종일 바깥에서 뛰어놀았기 때문에 글을 읽거나 글씨 쓰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쇠사슬에 묶인 개처럼 부르짖으며 울기만 했었다. 그러나 본래의 성격은 온순했으며 여자와의 같은 부드러운 눈을 가지고 있었다. 아메 선생님은 참고 또 참아가며 마침내 그 아이를 말 잘 듣는 착한 아이로 바꿔놓았다. 그래서 심부름을 시키실 일이 있으면 의뢰 가스파르를 부르곤 하셨다. 가스파르는 자유로운 공기를 마음껏 마시며 냇물에서 팔딱팔딱 뛰면서 물장난을 했다. 햇볕에 그은 그의 얼굴은 점점 더 새까매졌다. 그러던 그가 클로츠 선생님이 오시자 완전히 변하고 말았다. 프랑스어를 배울 때에도 그렇게 고생하던 가스파르였는데 독일어를 배운다고 하니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었다. 그는 단 한마디의 독일어도 외우지 못했고 한 단어의 어미 변화를 익히는 데만도 몇 시간이 걸렸다. 그래서 그의 얼굴에는 노여움의 빛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런 것이 매번 수업 때마다 되풀이되었다. 가스파르 애냉 일어나봐. 가스파르는 입술을 앞으로 내민 채 뚱한 얼굴로 일어서서는 양손으로 책상을 짚고 잠시 몸을 흔들거리다가 한마디 말도 못한 채 제자리에 앉아버렸다. 그러면 선생님은 어김없이 그 애를 때렸다. 클로츠 부인은 그런 그에게 밥도 주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 방법을 쓴다고 해서 그의 기억력이 좋아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밤이 되어 그가 그 지붕 밑 조그만 방으로 올라갈 때면 나는 그를 불러 위로하곤 했다. 가스파르 울지마. 나처럼 하라니까. 독일어를 읽을 수 있도록 같이 공부하자. 지금은 독일이 우리나라보다 강하니 어쩔 수 없잖아. 그러나 그는 언제나 한결같은 대답만 할 뿐이었다. 싫어. 다 싫어. 집으로 가고 싶어. 집으로 가고 싶다고. 날이 밝아 아침이 되면 침대 위에 앉아 허공을 바라보고 있는 그의 시선에는 그 물방앗간에서 살던 시절의 추억과 어린 시절 맑은 시내에서 뛰놀던 일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물방앗간과 시냇물이 자꾸만 그를 유혹하고 선생님의 혹독한 매질은 그를 집으로 가게 할 생각만 더하게 하니 그는 점점 무슨 수를 써도 안 되는 아이가 될 수밖에 없었다.
때때로 선생님의 매질이 끝나면 그의 눈은 노여움으로 가득 찼고, 내가 만일 그를 그렇게 만든 클로츠 선생님이라면 저 눈을 무서워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클로츠 선생님은 무서워하는 것이라고는 전혀 없는 분이셨다. 선생님은 채찍질 다음에는 금식 처분을 내리고 게다가 그를 가두기까지 하셨다. 그리하여 가스파르는 이제 바깥으로 나갈 수도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다. 그런데 지난 일요일이었다. 우리는 마을에서 좀 떨어진 공동 목장으로 소풍을 가게 되었다.